2.2절인데 이제는 음향 인텐시티하고 에너지 다루는 거예요. 우리가 또 시내에서도 인텐시티하고 에너지 다뤘죠. 네. 음과 속도 해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임피던스도 나오겠죠, 그렇죠? 음향 인텐시티는 힘과 속도의 곱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여기는 이제 압력하고 압력과 속도. 입자 속도의 곱이라고. 네. 이게 음파 속도가 아니에요. 저는 입자 속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음향을 하다 보면 속도가 나오는데 이게 음향의 전파 속도인 건지 입자 속도인 건지 막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 절대 헷갈리면 안 돼.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한참 풀다가 입자 속도 구하는데 갑자기 340m 넣어가지고 풀면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 지금 여기 보는 것들 힘과 속도의 관계이기 때문에 다 입자 속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파의 전달 속도라고 아무 상관이 없어. 이게 입자들이 떨어지니까 그 에너지가 전달되는 게 우리가 음파의 전달 속도라는 거지. 그렇지? 여기서 말하는 임피던스는 개념 다 입자 속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2.2절. 네. 음향 인텐시티와 에너지. 앞절에서 소리의 전파 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세 가지 기본 물리량이 각각 음압, 밀도, 그리고 입자 속도임을 알았다. 또한 1장에서는 현의 파동 전파 현상을 대표하는 물리량 가운데 특성 임피던스, 가진점 임피던스 등이 있고 파동 에너지, 파워 또한 매우 의미 있는 물리량임도 알게 되었다. 음파의 파동 에너지와 파워에 대해 이해하기 위하여 우선 그림 2.2.1과 같이 1차원 계를 살펴보자. 여기서부터 편의를 위하여 음압을 P로, 미소 밀도를 로로 표현하기로 한다. 그림 2.2.1에서 그림으로 표현한 것과 같이 미소 음압 변화 P에 의하여 델타 L만큼의 변화, 즉 델타 LS만큼의 최적 변화가 일어났다면 선정한 미소 최적에 축적된 단위 부피당 에너지는 식 1로 표현되고 여기 이제 이게 멀쩡한 게 있었는데 눌러놓고 나면 뭐가 생겼어요? 이제 뭐 튀어나올 수 있는 반발이 생긴 거잖아. 그럼 이게 탄성 에너지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렇지? 공기를 압축시켜놓으면 툭 튀어나올 거잖아요. 에너지가 저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위치 에너지이면서 탄성 에너지가 된다. 이거는 입자 속도와 관련이 없는 거잖아. 우리가 MGH 해가지고 위치 에너지 할 때도 이렇게 눌러줘서 뭔가가 이퀄리브리엄 상태에서 뭔가 눌러줬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변이량만큼의 그 지금 에너지가 갇혀있는 거잖아. 그게 위치 에너지인 거잖아. 여기서는 스프링 같은 경우도 밀어주면 탄성 에너지가 에너지에서 갇히는 거잖아. 그래서 공기도 갇힌 공기는 스프링하고 똑같아. 응? 스프링하고 똑같다. 갇혀있는 공기 공 눌러보면 통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갇혀있는 공기는 스프링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 열려있는 공기 있잖아요. 네. 관에서 양쪽에 열려있잖아. 열려있는 관 내에서의 공기는 질량으로 작용하고 닫혀있는 데서의 공기는 스프링으로 작용해. 그래서 우리가 병나발을 불잖아요. 병나발을 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불면 붕 불면 소리가 나잖아. 네. 이게 이쪽하고 이제 2분의 1은 바깥으로 2분의 1 안쪽으로 나가게 해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압력이 2분이 생기겠죠. 그럼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질량입니다. 질량으로 생각한다. 왜? 열려 있잖아. 그렇지? 여기 있는 거는 뭐겠어? 갇혀 있는 공기. 이건 스프링이 작용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뭐랑 같냐 그러면 질량하고 스프링이 있는 M하고 K. 요 관계에 있는 공기점이 딱 되면 뭉 소리가 난다. 네, 알겠어요? 반드시 알아야 돼. 열려있는 공기는, 열려있는 관에서의 공기는 질량으로 작용하고, 갇혀있는 관에서의 공기는 스프링 작용. 이해하시죠? 네. 그러면 여기서 아까 뿌려줄 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뿌린다 그랬잖아. 입술로 이렇게 해야지. 딱 2분의 1씩 와야 돼. 응? 이게 굉장히 중요해. 2분의 1씩 와야 된다는 게 네, 이게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호각은 있잖아. 호각은 리코더 있잖아. 그거는 딱 불면 딱 이게 안쪽하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래가지고 이렇게 가게 딱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불면 무조건 소리가 나는 거야. 근데 단소 같은 거는 이게 내가 각도를 맞춰줘야 안쪽하고 바깥쪽으로 2분의 1씩, 2분의 1씩 이렇게. 그게 맞추기 어려운 거야, 이게. 맞추고 나면 그다음부터 잘 나. 소리가 나지.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이게 바로 소리의 정의는, 소리의 정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저번에, 예를 들면 압력의 교란이라고 그랬지. 압력이, 프레셔에 대한 터뷸런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터뷸런스가 2분의 1씩, 2분의 1씩 만들어줘야 소리가 발생이 돼 있어. 터뷸런스가 중요해요.
관악기 쪽에서 리듬 넣어 같은 건 내가 입을 가지고 터블러스를 만들어주는 거지. 이렇게 입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트럼펫 같은 거 올 때 입이 이제 이렇게 이게 떨어지지가 않으면 소리 자체가 안 나요. 터블러스가 안 생기는 거니까. 근데 이걸 기구적으로 푸는 게 제일 쉬운 게 호각이죠. 호각. 호각은 불면 소리 나지. 호각 못 부는 사람 있어요? 호각을 무슨 각도 맞추고 부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무조건 딱 불면 이렇게 딱 그 칼이 있잖아요. 그치? 엣지가 딱 이게 터블러스 무조건 만들어준다. 자, 그래서 이 위치 에너지를 갖는 거야. 저번에 근데 우리 그때 그 뭐지? 실에서의 위치, 실에서 에너지를 다뤘잖아. 그때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똑같지. 질량이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 생기는 2분의 1 mv 제곱, 그치? m에다가 속도의 제곱이 나누겠는데 그때 위치 에너지는 뭐였어요? 생각나는 사람. 실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뭐였지? 텐션이지, 텐션. 장력. 땡기가 있는 장력이 있잖아요. 그게 위치 에너지라고. 실에서는. 실에서는 로의 이거 피해 말고 튕겼을 때 아니 실도 이게 움직이려면 이쪽하고 이쪽가 이게 인장력이 차이가 생겨야 이게 예, 속도가 있어야만. 됐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압축성이기 때문에 눌러줬을 때 있잖아요. 밀도 변화량, 압력의 변화량 이런 것들이 위치 에너지로 가져간다고. 그래서 2분의 1 P에다가 L분의 델타 L이 나온다고. 이해가요? 아, 예. 네, 읽고 싶다. 예. 여기서 델타 L은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하여 즉 변형 전 질량은 변형 후 질량과 같아야 하므로 식 2가 된다. 이를 정리하면 식 3이 된다. 식 3의 우변의 마지막 항은 다른 항에 비하여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으므로 식 3은 식 4와 같이 정리된다. 식사도 L이 원래 L이라는 길이가 있었는데 그치? 델타만큼 줄였어 그치? 네. 그때만 그만큼 어떻게 돼요? 밀도도 로제에서 그만큼 줄어들었을 거잖아. 아, 커졌겠지, 밀도는 그치? 이게 당연한 거잖아. 하세요. 즉 밀도 변화의 증가는 관 내 최적의 관소 혹은 길이의 감소에 비례한다. 식 4를 식 1에 넣으면 식 5가 되고 상태 방정식을 이용하여 변수 로를 p로 바꾸면 식 6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압축성 유체가 이제 어떤 변형이 생길 때 관련된 위치 에너지인 거예요. 2분의 1 로제로 C제곱분의 P제곱.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관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압력의 제곱에 비례하고 음속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다음에 밀도에 반비례한다. 이런 거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위치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게 실하고 다르죠. 실은 아까 장력 관련된 그렇지? 그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 이 보면서 실에서 어떻게 딱 쭉 넘어가면 그때 나온 게 있다. 아, 얘는 이렇게 되는 얘는 이렇게 나오고 이게 차이가 나오고 이렇게 나는데 그러다 정리하면 좋겠지. 그러니까 이게 수식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아, 이해를 그렇게 합니다. 아, 얘기는 텐션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반해서 얘기는 어떤 그 압축성 유체니까 다를 수도 있겠네 두 개가. 실은 압축성 유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 두 개가 표현이 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운동에는 똑같지 이제 질량이 있으니까. 읽으세요. 네, 여기서 박사님 이거 에타라고 있나요?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실론. 네. 여기서 입실론 P는 위치 에너지를 나타낸다. 압축성 유체의 변형과 관련된 에너지와는 달리 유체의 운동에 의한 에너지는 직관적으로 식 7과 같이 쓸 수 있다. 2분의 1 로제로 U 제곱은 뭐랑 같아요? 2분의 1 MV 제곱이랑 같이 로가 질량으로 작용하고 그렇지? U가 속도니까 2분의 1 MV 제곱 위치 에너지 우리 운동 에너지 배웠잖아요. 2분의 1 네. MV 제곱이랑 똑같은 거예요. 식 7과 같이 쓸 수 있다. 여기서 입실론 K는 운동 에너지를 의미한다. 카이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 계속 읽겠습니다. 네. 만일 유체 내부에서 소산되는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에 비하여 매우 작다면 전체 에너지는 식 8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반사 없이 전파하는 무반사 평면파의 경우 입자 속도와 음압 사이의 관계, 즉 임피던스가 주파수에 관계없이 항상 로제로스이므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항상 같다는 것이다. 식 8로 표현된 음파 에너지의 시간당 우리 이것도 변화. 뭐 아까 롤러코스터 할 때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바뀌고 만약 마찰 얘기 없다고 하면 똑같이 보존이 되잖아, 그렇지 이렇게. 그렇죠? 네. 그냥 똑같은 얘기겠지. 식 8로 표현된 음파 에너지의 시간당 변화율, 즉 단위 부피당 에너지가 시간당 변화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그림 2.2.2와 같이 미소 구간 델타 X 사이의 유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균형은
19로 표현할 수 있다. 19는 단위 시간당 에너지 증가는 미소 구간의 경계를 통해서 들어오는 음영 파워에다가 미소 구간의 경계를 통해서 나가는 음영 파워 하나와 같겠죠, 그렇죠? 들어온 것 빼고는 아까 질량 고정업체는 네. 너무 비슷한 거잖아. 약간 뭐 다르긴 하지. 에너지라는 관점이긴 하죠. 이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식 10이 되고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음파 에너지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식 11. 여기서 I는 PU이고 음향 인텐시티라 한다. 즉 음향 인텐시티는 단위 면적당 음향 파워를 말한다. 우리 그 전력 계산할 때도 집에 들어오는 전기량을 와트로 계산하잖아요, 그렇죠? 네. 와트는 나중에 시간 항상 곱하게 돼 있지, 그렇지? 그렇지? 와트시. 예. 와트 시로 해가지고 우리가 전기 요금을 계산하잖아. 그래서 몇 킬로와트 아워를 하지, 아워가 항상 붙잖아. 네. 이게 시를 갖다가 이제 시간당으로 해가지고 전력량을 계산한다고.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할 때 항상 시간이 곱해지게 돼 있지. 이것도 이제 나중에 인텐시티가 있는데 인텐시티가 아니고 파워를 계산한다고 하면 이때 면적이 곱해지고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왜냐 그러면 인텐시티라는 게 단위 면적당 1제곱미터에 얼마만큼 하는 거 단위 면적당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다음 페이지. 식 11을 3차원의 경우로 확장하면 식 12와 같이 쓸 수 있을 것이다. 식 12의 좌변의 두 번째 항은 단위 최적을 이루고 있는 유체의 면을 통하여 빠져나가는 음향 인텐시티를 의미한다. 식 12에서 첫 번째 주목할 사실은 음향 인텐시티는 방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음향 인텐시티가 두 개의 물리량의 곱의 형태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죠. P에다가 U를 곱한 게 인텐시티라고 했어요. 두 개가 병에 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갖는다는 거지. 속도는 방향이 있는 거지. 속력하고 속도 이런 거 들었죠. 속도는 방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벡터 값이라고 속력은 스칼라 값이고 내가 속력이라는 말은 어디로 내가 달리는지 아무 상관이 없지. 그렇지? 속도 같은 게 내가 어느 방향이라는 게 있다. 벡터 같은 게. 1.3절에서 살펴본 임피던스 또한 두 개의 물리량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인텐시티와는 달리 나누기의 형태이다. 즉 임피던스가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을 하고 있다면 인텐시티는 파워 전달의 형태, 즉 단위 면적당 어떤 방향으로 어느 만큼의 파워가 전달되는가를 표현한다. 두 가지 물리량이 어떤 한 물리량을 표현할 때는 두 물리량 사이의 크기와 위상이 표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물리량, 즉 인텐시티와 임피던스가 어떠한 구체적인 의미를 갖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록 1.1에 잘 설명되어 있듯이 힘과 속도 사이의 위상은 주어진 힘을 이용하여 얼마나 효과적으로 개의 파워를 공급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척도가 된다. 자, 그 힘과 속도가 그렇지? 위상이 같으면 제일 좋다 그랬잖아. 내가 힘을 딱 주면 지가 바로 반응을 해주는 거. 그래서 항상 결국은 나중에 내가 어떤 효율적인 시스템을 설계할 때는 힘과 속도 사이가 동일상이 되어 있고 설계하는 게 좋지. 그러니까 이렇게 특히 90도 위상차가 생기는 거는 절대 있으면 안 되겠지. 이러한 중요성을 반영하여 일반적으로 인텐시티를 능동 인텐시티와 반동 인텐시티로 구분한다. 여기서 능동 인텐시티란 음압과 속도가 같은 위상을 갖는 경우를 말하고 반동 인텐시티란 음압과 속도의 위상차가 90도만큼 있는 경우를 말한다. 좀 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이해를 하기 위하여 1차원 관 속을 전파하는 음파를 생각하여 보자. 그림 2.2.3은 무한 길이를 갖는 관 내에서 전파하는 음파를, 그림 2.2.4는 길이 L인 관 내에서 전파하는 음파의 물리적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무한 길이의 관의 경우 음압과 입자 속도가 같은 위상을 갖고 있으며 순간 인텐시티가 음압이나 입자 속도의 주파수의 2배가 되는 주파수를 갖고 있고 시간에 대한 평균 인텐시티가 일정한 값을 갖고 있다. 자, 밑에서 보면 이게 2.2.3 이거 한번 볼까요? 네. 이게 프레시 라타는 거죠, 그렇죠? 리얼 텀 막 이렇게 나오잖아, 코사인 이렇게 나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속도를 구하니까, 그렇지? 유젤에도 코사인 이렇게 나왔을 거잖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둘이 곱했어. 곱한 게 인텐시티잖아. 이게 이제 프레시였고 얘가 속도였다고. 이 두 개를 곱하니까 이렇게 나와. 주파수가 2배가 높아졌죠. 사실 이거 비선형 관계야. 내가 1kg도 2kg가 나오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좀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 주기에 대해서 평균을 내보면 일정한 값이 나오는 거야. 하나 양수의 값이 나오는 거지. 이 값이 나온다는 말은 소리가 한쪽으로 전파된다는 거야. 하지만 로컬리 본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큰 게 작은 게 있지만 항상 어떤 양의 어떤 특수한 값을 가지고 평균을 내보면 비유가 어떤 양의 값을 가진다는 말은 한쪽에 전파된다는 얘기다. 그래서 이 하면 서로 이렇게 해서 가고 있는 거야.
로컬리 본다고 하면 커지는 데도 당연히 좀 있는 거야. 하지만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거야. 소리가 잘 전파가 되는 거지. 위산이 같기 때문에 이쪽 위산이 같잖아 지금. 네. 그렇지? 코사인 위산이 같아졌잖아. 이게 그 이야기가 나타나는 거야.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거에 반해서 한쪽 간이 막혀버렸어. 다음 페이지. 이게 막혔다고. 이게 막혔지 여기 있지. 막아버렸네? 막아버리니까 당연히 이제 얘하고 얘는 아까 90도 이상차가 생긴다 그랬지, 그렇지? 이거 이 힘과 속도 사이 이상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이게 생기면 이게 이제 이것도 이제 곱해지니까 주파수 두 배로 높아졌네. 하지만 영은 길이라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평균을 내면 다 꽝이야. 이 평균을 내면 다 0이라고 0이라고. 대신 여기는 이쪽 가고 이쪽 가고 있죠. 그럼 이거는 일로 가고 일로 가고 일로 가고 이렇게 도리도리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밖에 없는 거야. 에너지가 이동이 한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일로 가고 일로 가고 일로 가고 일로 가고 일로 가고 위치에 따라 좀 다르죠, 그렇죠? 여기서는 뭐 이쪽으로 가고 여기서는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이런 것밖에 없다고. 평균을 구하면 빵이야. 다른 말로 이렇게 전파되는 에너지가 당연히 없겠지. 막혀 있으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이해가요? 이해가야지. 어쨌든 뭐 그렇다는 거지. 평균이 0이라는 게 에너지의 전파가 안 된다는 그 그치. 개념이랑 어떻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하면 얘가 양수가 나오면 어쨌든 간에 그 한쪽 방향으로 파워가 전달이 되는 거지. 0이라는 건 파워가 전달이 안 된다는 건데 그러면 그 파워는 어디 가냐는 내가 봉인해줬는데 그럼 이거 순간적으로는 이 안에 다 같이 리액티브 성분으로서 이 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리액티브 성분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안으로. 그러니까 리액티브로도 갖고 있다는 말은 이게 그냥 이 안에서 그냥 이게 전파가 되는 게 아니고 파워의 전달이 없이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병준동만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면 돼. 그 에너지를 이 안에서 제가 다 갖고 있는 거지. 이게 나중에 스피커에서 스피커를 내주잖아요. 내주면 니어필드, 파필드 이야기가 나오거든. 니어필드, 파필드 이야기가 나오면 이게 가까이 있는 저주파수 보면 이것도 실제로 매질들이 전파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빙빙빙 돌고 있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에너지만 전달되는 거지. 이게 나중에 그런 수식적으로 그렇게 나와. 이제 한 3장 정도, 2장에도 나오나? 이게 보면 이제 그래서 리액티브 텀이 이런 텀들이 있잖아요. 이런 텀들이 저주파수가 뭐 굉장히 많아. 그러다가 이제 파필드로 가면 이게 아니고 잘 전파되는 요천 흔히 있잖아. 에너지가 한쪽으로 가는 걸로 나온다. 그것만 보더라도 여기서는 밑에서는 그러면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이런 운동하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는. 근데 그걸 이해가 잘 안 가잖아. 근데 그걸 어떤 식으로 이해를 갈 건지에 대해서 내가 저기 김정환 교수님하고 몇 분 교수 물어봤는데 태국에 가 계시더라고. 설명하기 너무 어렵다 얘기하면서 아니 다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주죠? 그냥 초등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일단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게 평면파라는 게 이렇게 간단한 이렇게 평면파로 가면 제일 튼튼하게 제일 좋은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이렇게 리액티브 텀은 없이 액티브 텀만 쫙 전달되는 거랬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분명히 여기서 음원이 있으면 구면파로 가다가 어쨌든 뭐 여기서 보면 이제 평면파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안에서 보면 이렇게 구면파 실제로는 구면파거든. 근데 공기 입자들이 아까 스프링으로 막 연결됐다는 이렇게 연결되어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는 거의 1대1로 가는 거예요. 여기 공기가 내가 공기 하나만 밀어주는 거예요. 내가 얘를 하나만 밀어주는 거예요. 거의 이제. 내가 앞에 있는 공기가 그 뒤에 있는 공기를 1대1로 밀어주면 이게 파필드야. 그럼 더 이상 직선으로 날아가면 1대1로 밀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 직선이라는 거는 이 한계가 이 한계가 밀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평면파라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기 쉽지. 나는 한 놈만 패면 돼, 되고. 탁 전달해주면 얘는 한 놈만 탁탁 이렇게 가는 거지. 이게 바로 이제 액티브 텀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리액티브 성분이 하나도 없는 조건이야. 근데, 그럼 리액티브 텀은 뭐냐? 이런 거. 구면파로 갈 때. 한계가 이렇게. 이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공기가 나머지 발을 전파가 되려면 이렇게 이 구면파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수직방 나가는데 이 나가는 이 공기가 이 한 놈만 전달해주면 되는데 이 퍼져야 될 거잖아요. 그렇지? 구면파는 퍼지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한계가 내가 여러 명을 상대해야 돼. 밀어주는 녀석도 있고 양쪽에 밀어주는 게 그래 퍼질 거잖아.
양쪽으로. 한 개가 밀어주고 얘도 밀어주고 또 얘는 또 얘도 밀어주고 얘도 밀어주고 하다가 점점 가면 갈수록 얘 밀어주는 게 점점 작고 나중에 한 개만 밀고 되는 거야. 그게 이제 평면파예요. 그때 소리가 쫙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공연장에서 이렇게 퍼지는 거 말고 이렇게 가는 거를 빨리 만들어 싶다 그러면 스피커를 이렇게 달아줄 때 이 처음부터 평면파를 빨리 만들어주면 좋겠지. 그래서 라인 어레이 만들 때 평면파를 빨리 만들어주는 기술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페이지 플러그라는 기술이 있는 거야. 그래야 한 개 한 개 밀어줘가지고 쫙 가는 거고, 그래서 맴도는 에너지가 없는 거야. 리액티브 에너지가 없다고. 좀 더 리스티브 에너지만 가지고 쫙 밀어주는 형태로 가거든. 그래서 여기 에러쿠스틱스니 JBL 이런 데가 웨이브 가이드 만들어가지고, 웨이브 가이드란다. 페이지 플러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쩌면 평면파가 나오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고연파가 되어버리면 여기 살릴 때, 이거만 밀으면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지. 그래 뭐냐면 힘을 주면 입자가 움직이는 게 내가 할 일이 많은 거야. 빡 밀어주면 얘도 돼야 되잖아. 그러면 입자 속도 사이 90도 이상차가 생겨. 그러면 J텀이 나오는 거예요. J텀이. 이게 이상차 생기다 있잖아. 이것도 지금 두 개 사이가 얘는 코사인이 사인이잖아. 90도 이상차가 생긴다고. 얘하고 90도 이상 생기잖아. 그러면 막히는 관처럼 얘가 에너지가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야. 근데 이제 에너지는 전달이 되지만 실제로 얘는 얘가 인텐시티 입장에서 보면 얘가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죠. 이게 그렇게 전달돼서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처음에 이렇게 나는 한 놈만 패면 되는 이 상태를 빨리 만들어주는 게 공연에서는 진짜이다. 그러면 실제 상황에서는 소리가 안 나고 있는. 아니지, 에너지는 전달되죠. 우리는 파동은 에너지 전달이기 때문에 에너지는 가는데 실제로 얘는 그러니까 지가 이렇게 어쨌든 이런 거 그러잖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게 에너지가 이렇게 짜다다다 이렇게 가면 좋은데 가는 에너지가 튀어나오는 에너지가 있는 거야. 얘는 플러스라기 마이너스로 갑니다. 에너지가 일로 온 에너지, 일로 온 에너지. 하지만 전달은 되지. 하지만 이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야.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되돌아오는 에너지가 이건 지금 0 아래니까 반대로 오는 거잖아. 전편이 가볼래요? 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게 큰 게 작은 게 있지만 이게 0, 0이잖아. 하지만 평균으로 보면 1로 다 가는 거라고. 여기는 별로 비효율적이지, 그렇지? 이쪽 어쨌든 평균을 내다보면 그래도 한쪽을 다 가는 거라고. 근데 이게 아까 이건 여기 있어, 이런 식으로, 그렇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렇게 오고 에너지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오실레이션하는 이런 느낌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이걸 나는 지금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내가 여러 쌤한테 물어보면 잘 얘기 잘 안 해줘. 이게 니어필드, 파필드. 어떤 사람은 구면파, 평면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힘과 속도의 관계가 90도 이상짜가 생기고 이상짜 안 생긴다는 거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에버네스트 웨이브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파수가 형성이 안 되고 어떻게 형성돼. 다 이게 많은데 내가 그래. 아니, 다 알겠는데, 그게 다 하나가 아니겠냐고. 하나 현상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하나 현상을 좀 알려달라고. 나는 내가 이게 맞는 것 같거든. 이게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소리를 이해하려면 내가 공기 입장에서 해보면 돼. 스피커 바로 앞에 공기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이것도 줘야 돼, 이것도 줘야 돼. 천천히 움직이면. 소리는 웬만하면 빨리빨리 움직여주면 내가 직전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지만 천천히 움직여주면 옆으로 퍼지려는 성질이 더 크거든. 천천히 움직이면 보이는 게 많은 거야, 이렇게. 근데 빨리빨리 움직이면 말이 있잖아요. 요거 앞에밖에 안 보여. 이렇게밖에 안 가는 거지. 천천히 보면 뭔가 걷다 보면 많은 게 보입니다. 이렇게 철학적인 얘기도 있잖아.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볼 게 너무 많은 거야, 이렇게. 시계도 신경 써야 되고 하니까 이게 정말 잘 안 되는 거야. 내가 이래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주파수가 빨리빨리 주면, 그러니까 이제 파필드 조건이 고주파수가 되게 짧아. 10km 정도 같으면 한 5cm만 가도 파필드가 돼. 근데 100Hz 같으면 한 2m 정도 날아가야 그때부터 이제 파필드 조건이 돼가지고 힘과 속도 사이에 비상차가 없이 이제 쫙 엔진들이 달려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가 최대한으로 전부 다 있잖아. 저주파수든 고주파수든 전부 다 평면파를 쫙 만들어서 가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많이 달아줘가지고 페이지 플러그 해가지고 라인을 잘 만들어주면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좋은 거지. 그래도 소리가 더 멀리 가고 안 퍼지고 이렇게 해서 구분표라는 게 실제로 퍼지는 거잖아.
근데 이 퍼지는 걸 스피커 여러 개다 가지고 강제적으로 평균판을 맞춰줘 버리는 기술이 라인 어레이 기술인 거지. 라인 어레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막 스피커만 드립다 많이 닿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웨이브 프론트에 정렬이 돼야 되는 거야. 그게 기술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스위처들은 촘촘하게 많이 박아줘야 이게 정렬이 잘 되고 저주파수 같은 경우는 좀 띄엄띄엄 들어 정렬되고 그러는 거지. 이해가요? 이해 안 가면 동영상 있잖아. 또 보고 또 듣고 하면 돼. 이게 한계가 이렇게 신경 써야 되고 이런 것들에 얘기하는 사람 없을걸? 나도 사실 맞는지도 몰라. 내가 들어도. 근데 내가 수십 년 동안 고민한 흔적이야 이게. 나는 그렇다고 봐. 그렇게 보면 좀 이해가 돼. 그 공기 입장에서 보면. 아마 맞을 거야. 내가 이걸 좀 그 김영환 교수님이나 뭐 이런 좀 유명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것 같아.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나왔는데. 김현 교수님이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게 줌으로 딱 등장해가지고 책 많이 사줘. 아리가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시기로 했어. 오신다고 그래서 절대 오지 말라고. 우리 학생들의 수준을 너무 높게 평가하시면 나중에 큰 실망하니까 절대 오시면 안 되고. 온라인으로 하자고요. 그렇죠. 또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화학들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크신 분이시더라고요. 이 책을 쓰신 분 있잖아요. 여러분 코스라에서 만나고 있죠? 네. 네, 읽읍시다. 이것은 그림 2.2.3에서와 같이 한쪽 끝을 어떠한 주파수로 가진하면 1.5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피던스는 매질의 특성 임피던스와 같고 따라서 오직 오른쪽으로 전파하는 음파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오른쪽으로 전파하는 음파만이 존재한다는 의미는 인텐시티가 능동 인텐시티만 존재한다는 의미이고 곧 주어진 음향기에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이다. 이와는 달리 길이가 L인 경우에는 음압과 입자 속도가 90도만큼의 위상차를 갖고 있고 따라서 이 음향기에 효과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순간 인텐시티를 보면 음압과 속도의 2배에 해당하는 주파수로 평균 인텐시티가 위치에 관계없이 항상 0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관 내의 절점에 해당하는 점에서의 인텐시티는 항상 0이며 그 이외의 위치에서의 인텐시티는 시간에 따라 좌우로 진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텐시티가 좌우로 진동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아까 0에서 플러스 있고 마이너스 있잖아요. 플러스는 레프트 고잉 쪽으로, 라이트 고잉 쪽으로 에너지가 이제 가는 거고 마이너스는 레프트 고잉 쪽으로 에너지가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것은 이 경우 관 내의 에너지가 시간에 따라 전파하지 않고 진동하는 것을 나타내며 이는 유한 길이관의 대표적인 특성이다. 일반적인 1차원 음파 전파 현상은 그림 2.2.3과 2.2.4의 복합적인 형태일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의 인텐시티는 능동 인텐시티와 반동 인텐시티가 중첩된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 따라서 인텐시티 측정을 통하여 에너지 흐름의 경향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스피커 설계할 때 어쨌든 그 액티브 인텐시티가 많게끔 설계를 해야 돼. 그러면 팝필드 조건이 되는 거고 팝필드를 잘 나가기 위해서 웨이브 가이드라기보다는 페이지 플러그를 설계를 해. 나중에 뭐 이런 뭐 논문을 본다든지 뭐 기술서적을 볼 때 뭐 인텐시티 플러그 어떻게 포함할 때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지. 음향 에너지와는 달리 두 개의 다른 물리량의 고비의 형태인 음향 인텐시티는 계산 혹은 측정에서 보다 주의를 요한다. 정의에 의하여 음향 인텐시티는 식 13과 같이 쓸 수 있으며 I는 P 곱하기 U. U는 벡터니까 위에 하살표가 있는 거예요. 네. 한 값이 벡터니까 인텐시티도 벡터가 되겠지. 그래서 음향 인텐시티는 항상 그 언제 중요하냐 그러면 이런 거야. 소리를 났는데 마이크로폰 이렇게 재. 그러면 소리 크게 날 수 있겠지. 스칼라 값이잖아. 소리가 크게 나는 걸 알 수 있는데 인텐시티 프로브를 딱 되면 소리가 어느 방에 날아가는지 알 수 있는 거야. 내가 어느 방에 날아가는지가 되게 중요할 수도 있죠. 소리 좀 어디로 날아가고 있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날아가네? 나 쪽으로 더 보고 있네? 이런 걸 알 수가 있다고. 그때 잴 때 인텐시티를 재는 거예요. 벡터 값이기 때문에. 그럼 인텐시티를 어떻게 되지? 이제 그게 궁금하잖아. 그런데 우리 아까 오일러 공식에서 이미 인텐시티 재는 걸 다 배웠어. 아까 인텐시티는 P 곱하기 U라 그랬잖아.
이제 압력 곱하기 속도라 그랬지. 네. 압력은 우리가 잴 수 있잖아. 마이크로폰 재면 압력이 대체 되는 거니까. 그럼 속도만 재면 되는 거잖아. 네. 속도는 오일러 공식에서 잴 수 있는 거. 마이크로폰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두 개만 해서 위에서 빼주고 시간 적분만 해주면 속도가 툭 튀어나와 버리네. 그럼 그게 나온 거하고 이 두 개, 아까 이 두 개 됐잖아. 이 두 개에 더해가지고 2로 나눠주면 공통적인 하나의 압력이 나올 거잖아. 그러니까 더해준 거 하나, 빼준 거 하나 가지고 적분해가지고 보면 한 방향으로 날아가는 소리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프로그램이 샥 돌려보면 있잖아요. 확 커졌다가 작아질 때 보여. 그러니까 플로우의 방향하고 공기가 나는 방향하고 맞을 때 보면 확 커지고 있잖아요. 줄어드는 거지. 마이크로폰은 그런 거 없잖아. 네. 지향성이 있다면 다른데 무지향성 마이크로폰 뭐 똑같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프로그램이 이렇게 돌리면 확 커질 때 그럼 아 소리가 일로 날아가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그걸 아예 벡터 방향으로 보여주는 그런 마이크로폰을 많이 달아두고 그것도 보여주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지. 좀 이따가 그거 한번 동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피커에서도 그걸 잴 수 있는 장비가 있어. 그 음향 카메라라고 혹시 들어봤나?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마이크로 많이 박아가지고 그 방패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재보면 각 주파수별로 소리가 어디 날아가는지 어느 크게 날아가는지 다 알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기본이 이제 인테스트를 봅니다. 방향을 보고 싶어. 크기하고 방향을 두 개 다 본다고 보면 돼요. 기본적으로 마이크로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세요. 1차원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식 14. 속도는 선형 오일러 방정식으로부터 식 15와 같이 얻을 수 있다. 공간에 대한 미분, 즉 변화율을 얻기 위하여 두 개의 마이크로폰을 사용하면 식 16으로 근사하여 측정이 가능할 것이다. GPDX는 마이크로폰 사이 두 개 사이에 차만 보면 되는 거죠. 네. 이쪽에 차에. 또한 측정점에서의 음압은 식 17로 근사적으로 구할 수 있다. 두 개 돼가지고 2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 네, 그래. 이 두 개만 가지고 있으면 P 구하고 DPDX 구했으니까 위에 보면 U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DPDX를 시간에 대해서 밀도 역수를 해가지고 적분만 해주면 되는 거지, 그렇지? 시간에 적분만 해주면 나오기 때문에 그냥 구하는 밀도는 상수값이잖아. 네. 아까 1.2래며 그럼 이거 상수값이니까 그냥 그 GPDX 있잖아. 마이크 두 개 차를 이용해가지고 시간 적분만 해주면 나오는 거야, 속도가. 그게 바로 인텐시티 프로브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되게 비싸요, 인텐시티 프로브. 하세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측정하는 음압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즉 동적인 양이고, 따라서 식 16과 17에서 사용되는 마이크로폰의 특성이 이론적인 면에서 보면 같아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두 마이크로폰의 위상차는 측정된 인텐시티의 오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임을 상상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간단한 경우의 수직적인 유도를 통해 인텐시티에 대해 알아보자. 만약 음파가 단일 주파수의 평면파인 경우라고 가정하면 이 경우 음압을 식 18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px는 실수이며 공간 위치에 따른 크기를 나타내고 파이 px는 공간 위치에 따른 위상을 나타낸다. 선형 오일러 방정식을 이용하여 입자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음압 9배가 필요하다. 즉 GPDX 그렇지? 프레셔의 X에 대한 변화율이겠지, 그지? 이게 9배라고 얘기하는 게 음압 9배. 즉, 식 19이다. 식 19와 식 15를 이용하여 입자 속도를 구하면 식 20과 같이 된다. 식 20의 대괄호 안의 첫 번째 항은 식 18의 음압 성분과 동일한 위상을 가지며 두 번째 항은 90도의 차이를 가짐을 알 수 있다. 그 20분의 두 번째 항 같은 경우는 J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네, J는 90도 이상차가 생기는 거지. 이 두 가지 상이한 위상을 갖는 입자 속도 성분들이 음압과 결합하여 발생시키는 음향 인텐시티는 각각 독특한 특성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실제 음압을 표현하는 식 18의 실수부와 식 20의 실수부 중 음압과 동일한 위상을 가지는 항을 곱하면 식 2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이를 인텐시티의 능동성분이라 한다. 이 값의 시간 평균 값을 평균 인텐시티 혹은 능동 인텐시티라 부르며 식 2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는 물리적으로 음압과 입자 속도가 같은 위상을 가지는 경우 공간상에 능동적으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한편 식 20의 실수부 중 음압에 대해 90도의 20이 아니고 아마 18일 거예요. 보시겠습니다. 음압에 대해 90도의 위상을 갖는 항에 의한 음향 인텐시티는 식 23이며 이를 인텐시티의 반동 성분이라 한다. J텀이 있는 거죠, 그렇지? 이 값의 시간에 대한 평균 값은 0이 되며 따라서 반동 성분의 음향 인텐시티는 각 지점에서 단순 진동할 뿐 평균적으로 전파하는 에너지는 없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두 인텐시티들의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자. 식 21과 식 23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인텐시티의 능동 성분은 음압 위상 공간 변화율에 비례하고 반동 성분은 평균 자승 음압의 공간 변화율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능동 인텐시티의 벡터의 방향은 파면, 즉 위상이 동일한 면의 수직이고 반동 인텐시티의 벡터의 방향은 평균 자승음압이 일정한 면에 대해 수직임을 알 수 있다. 식 22와 같은 시간 평균 인텐시티로부터 구분짓기 위하여 특정 시각에서의 인텐시티를 나타내는 식 21과 식 23을 각각 순간 능동 인텐시티, 순간 반동 인텐시티라 부른다. 일반적으로 능동 인텐시티라 하면 순간 능동 인텐시티의 시간 평균 값인 식 22를 지칭하며 반동 인텐시티의 경우는 평균값을 갖지 않으므로 그 진폭인 식 24를 일반적으로 반동 인텐시티라 지칭한다. 식 14의 순간 인텐시티는 식 21로 표현된 순간 능동 인텐시티와 식 23으로 표현된 순간 반동 인텐시티의 합과 일치한다. 따라서 순간 인텐시티는 식 25와 같이 표현된다. 식 25의 보다 편리한 표현 방법은 복소수의 도입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식 26. 여기서 CX는 I의 에버리지 X 플러스 JIRX이며 복소 인텐시티라 부르기로 한다. 복소 인텐시티의 실수분은 식 22로 나타내는 능동 인텐시티이며 허수분은 식 24에 표현된 반동 인텐시티의 진폭으로 표현됨에 주의해야 한다. 정리하면 음파 전파 현상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물리량으로서 음향 에너지와 인텐시티가 있는데 음향 에너지는 각각의 매질의 압축성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와 매질의 운동에 의한 운동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고 이 에너지의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전파하는 양이 인텐시티이다. 인텐시티는 음압과 유체 입자 속도에 고불어서 두 가지 물리량 사이의 위상차가 크기와 인텐시티의 전파 특성을 결정한다. 두 가지 물리량의 조합 형태를 가진 또 다른 물리량인 가진 임피던스가 파동 전파 현상을 대표하는 물리량이었듯이 인텐시티 또한 전파 현상의 에너지 전달 관계를 대표하는 물리량이다. 자 이제 2.3 이제 점심 먹으러 갈 건데 2.3절 같은 경우는 소리 단위를 보는 거예요. 우리 데시벨 이야기했잖아, 그렇지? 그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주파수도 옥타브 이야기했잖아, 그렇죠? 근데 또 사람마다 느끼는 그 감도 이제 이렇게 저주파수하고 고주파수를 잘 못 느끼고 미들 주파수를 잘 느끼잖아, 그렇지? 웨이팅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렇지? 그걸 2.3절에 하는 거예요. 그걸 배우고 2.4절은 뭐냐고 하면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선형 음파 방지 해석을 이제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제 공간상으로 퍼져 나갈 때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 해석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거기서 이제 음원이 이제 포함이 될 때 그러면 그린스 펑션이 나온다 그랬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경계 조건 다루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경계 조건 다룰 때 속도가 0인 근데 하드 벽이 있을 거고 굉장히 소프트웨어 벽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중간 어디 우리 일반적인 벽 있잖아요. 그렇지? 질량하고 스피드 갖고 있는 벽이 있을 거잖아. 그때 이제 이게 그 파동 방정식을 어떻게 연분할 건지 그게 이제 2.4장이에요. 그리고다가 2.5장이 되면 대표적인 선형음파 방정식은 평면파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건데 여기서는 평면파를 많이 봤으니까 우리 안 본 게 구면파는 안 봤잖아요. 이거 구면파 있잖아요. 공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점에서 팍 퍼지거나 아니면 공이 이렇게 숨을 쉬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구면파에 대해서 다뤄요. 구면파 이야기 나오면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인텐시티의 반동 성분하고 인텐시티의 능동 성분 있잖아요. 그거가 이제 다 보여. 그러면 이제 니어필드 파필드 이야기 여기서 나온다. 이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니어필드 파필드 이야기 여기서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88페이지 88페이지 그림 2.5.2를 이야기합니다. 거기 보면 리얼텀하고 이미디텀이 있는데 리얼텀은 가수를 1에 수렴하고 이미디텀은 쑥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미지너리 텀이 바로 뭐냐고 리액티브 성분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다른 말로 하면 리액티브 성분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1대1로 이제 전달되는 게 확 생기면 리얼 값이 확 커지고 이미지가 줄어드는 거지. 그러면 이미지너리 성분이 확 큰 근접 스피커 니어필드 같은 경우는 리얼 텀이 적고 이미지너리 텀이 훨씬 크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뱅글뱅글 돌고 있다고 그러죠. 다른 말로 하면 다른 표현하면 이게 한계가 되면 옆으로 이렇게 막 툭 쪼그는 위상자가 생기는 건데 90도 위상자 그렇지? 90도 위상 생기면 아까 뭐냐 리액티브 성분이라고 그랬잖아. 그게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럼 너 뭐 하냐 보면 형 난 뭐라 하는지 이쪽도 줘야 돼. 에너지를 다 줘야 돼. 1대1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줄 게 너무 많아. 갑자기 거리에 따라서 표면적이 4파이 R 제곱으로 막 커지잖아. 그렇지? 표면적이 확 커지니까 1대1이 안 되는 거야. 거리가 2배 되면 4파이 R 제곱으로 팍팍 커지니까 지금 4배가 면적이 커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4파이 R 제곱으로 커지잖아. R이 제곱으로 커지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면적이 계속 커지니까 내가 이 식솔들이 너무 많은 거에 나눠줄 때가 옆에다 줘야지 이렇게. 근데 문제가 내가 이거 주면 좀 이따가 이거 형 다 주고 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이제 리액티브 성분으로 보인다는 거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 이제 오늘 얘기들이 끝나. 그러니까 제가 오해 조금 더 많겠죠. 내가 오전에 스트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바람에 원래는 2.3전까지 다 끝나고 좀 하면 좋은데. 그리고 동영상 하나만 보고 끝냅시다. 아까 인텐시티 보여주는 거 있었잖아요. 그치? 한번 보여줄게요. 보세요. 이게 1번 MP4 들어보세요. 이게 투웨이 스피커야. 투웨이 스피커인데 이 하슬표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 하슬표 보이는 게 인텐시티로 같이 보면 막 휘죠 이렇게. 어느 특정한 주파수가 되면. 이게 두 개, 왜냐면 처음에는 저주파는 여기서 나오다가 고주파 1로 나올 거잖아. 근데 이 둘 사이에 이제 가운데쯤 되면 이 두 개가 이제 같이 되는 합벡터가 보일 거잖아요. 그치? 그럼 이게 실제로 소리가 뭐 이쪽으로 날라가고 특정 주파수에서 이렇게 봅니다. 이게 옛날에 제너릭 스피커 이렇게. 이게 PU 센서라고 그래가지고 프레셔하고 벨로시티를 동시에 재는 PU 센서. 아까 마이크 두 개가 산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 핑크라인이 아니고 이 주파수가 보일 텐데 위에 주파수 있잖아. 각각 주파수별로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쪽에 나오잖아. 우프 쪽에 나오잖아. 그러다가 이제 두 개가 막 넘어갔는데 막 행사 이 두 개가 지금 동시에 막 이렇게 나올 때 위상 때문에 이렇게 보이다가 이제 트위터로 넘어갔죠. 근데 이게 주파수별로 조금씩 보면 이 크로스오버 주파수에서 엉망으로 가고 있어 많았어요. 밑으로 막 쳐박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는 게 되게 중요해. 이걸 나중에 보는 게 뭐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다 보는 게 당연히 이제 스피드라마 이런 것도 있는데 진짜 어느 특정한 주파수 어디 날라고 있는 것들은 이거 보면 알 수가 있지. 니어필드 스캔에서도 이거 나와. 항상 이 두 개가 동시에 나오는 넘어가는 여기서 2000Hz가 딱 여기 나오고 2001Hz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 막 섞여 있다 거기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치 동일거리 측정해. 아니 여기서 그냥 이렇게 보겠지. 그쵸? 소리 크기인 거예요. 이게 아마 PU 센서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넓적한 게 있는 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격자로. 거기서 아마 이렇게 놓고 있다 쳤을 거야. 스피커로 치면 이렇게 쫙 놓고 이모나 반대기에다 마이크로폰이 촥촥촥촥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딱 놓고 들어! 이게 나오는 거지. 이게 이제 이런 센서가 아까 음향 카메라 같은 거 되는데 이게 헤드폰 있잖아요. 헤드폰이 이게다가 딱 이렇게 되고 있으면 주파수가 막 새는 거 보여 이렇게 패드에서 새는 거. 뒤로 많이 새는 옆으로 새는 일을 다 할 수 있는 한 1억 정도 하던데 그걸 한번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가지고. 저희도 카메라 되게 갖고 싶었어요. 이런 게 있고 다음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었는데 그까지만 보고 갑시다. 이게 이제 뭐냐고 하면 내가 어제 F는 KX 이게 우리가 후쿠이 법칙이라고 말하는 거 그렇죠? 이게 복원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스프링 상수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F는 이제 프릭션에 관련된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RD의 속도에 된다 그랬죠. 그렇죠? 속도에 의해서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마찰력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는 이제 관성력은 F는 MA가 있다 그랬죠. 그치? 그치? 그러면 이거는 X고, 이거는 X에 대한 첫 번째 미분인, 속도니까 시간의 미분이 X에 대한 2차 미분인 거지. 그치?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근데 이게, 몇 페이지로 펴보냐고 하면, 제가 이 책을 한번 펴볼래? 몇 페이지를 펴보냐 하면 19페이지 한번 펴볼래? 19페이지? 19 이거 쭉 해주세요 그냥. 여기 보면 더 됐다 여기다. 이거 변이 그치 이게 이제 이게 내가 어떤 변이를 줬을 때 얘는 요걸 보는 거거든. 이거
로테이션하고 달리 K 이제 S로 표현한 건데 요거고 그게 이제 1차 미분을 하면 속도텀이 되니까 90도 미상태가 생기는 거고 2차 미분이니까 또 90도 미상태가 생기니까 이게 관성력, 마찰력, 이게 보건력이거든.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주파수가 굉장히 낮아. 그럼 얘는 오메가고 얘는 오메가 제곱이라잖아요. 주파수가 낮으면 얘는 주파수가 높다고 해볼게요. 높다고 그러면 근데 힘은 이렇게 변이는 이렇게 나오는데 주파수가 높으면 얘는 한 요만큼 커지고 이 제곱인지가 훨씬 더 빨리 커질 거잖아. 그럼 이게 이렇게 더 커져 버린다고. 그럼 이게 전체적인 힘은 여기로 본다고 이제. 주파수가 높으면 얘보다 얘가 2배가 제곱성으로 커지기 때문에 이게 확 커지잖아. 이게 1 커지고 이게 2만 커지겠죠. 그러면 이게 요만큼 되고 이만큼 되니까 자꾸 이쪽으로 온다고. 그러면 내가 변이를 중과하고 힘이 작용하는 것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죠. 그럴 거잖아. 이게 오메가가 작으면 있잖아. 얘가 더 이쪽으로 가. 내가 힘을 중과하고 이게 확 줄어들잖아. 그렇지? 확 줄어들고 얘도 줄어들고 하니까 이게 나중에 힘이 보는 각도 이렇게 된다고. 주파수가 높아져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다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내가 질량하고 스프링이 있는데 위 올라가면 질량 스프링 그림이 있을 거예요. 이거 질량하고 스프링이 있는데 내가 힘을 주면 있잖아요. 처음에는 어떤 이렇게 펜들럼이라고 볼게. 펜들럼이라고 여기에 질량이 있고 여기 스프링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매달아 놓는데 내가 힘을 주는 거 이렇게. 힘을 주는 거 M하고 K가 있는데 힘을 주는 거야. 힘을 주면 처음에 천천히 이렇게 하면 얘가 움직이는 방향이 나랑 똑같이 움직일 거잖아. 내가 힘을 주는 방향이 같이 움직일 거잖아. 그렇지? 아니면 뭐 평평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마찰이 없다고 보고 이 스프링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걸어놨어요. 내가 이렇게 당겨줘. 당기면 처음에는 같이 움직인다고 얘가. 그렇죠? 내 방향이 같다고. 계속 빨리 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열로 빨리 하면 이제 서로 이제 그 방향이 서로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질량이 있고 스프링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스프링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털고 내려오는 스프링 있잖아요. 계속 내려오는 까지 해놓고 나면 요걸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이 스프링이 처음에 나랑 같이 움직이는 어느 순간인가 빨리 움직임이 있잖아요. 내가 공진점이 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얘하고 얘가 같은 지점이 공진점이잖아. 공진점이 되면 이게 막 아니야 90도 이상차가 생겨.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더 빨리 주잖아요. 아까 오메가가 확 커지잖아. 그러면 아까 반대로 움직이는데 나중에 이렇게 움직이는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에 있는 그 서스펜션 시스템이 쇼바 있잖아요. 쇼바. 그게 이제 이렇게 내가 차를 굴곡진 면허 때도 천천히 가면 내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같이 움직인다고 이 노면 모양하고 같이 된 대가리도 머리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움직이는데 빨리 확 가잖아. 그럼 주파수가 엄청 빠른 거잖아. 그러면 이게 올라갈 때 나는 내려가는 거야. 더더더 이렇게 하면 고기가 이렇게 들린다고. 이렇게 들리다가 나중에 이렇게 같이 움직이다 나중에는 확 고속으로 가면 이제 주파수가 높아지는 것 같은 게 그렇게 되면 올라오는 게 내려오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내 머리가 엄청 아프지 이제 다다다다 이렇게 들리니까 이제 그 이야기야. 그거를 MIT 기계과에서 이게 아주 놀라운 거 있어. 보여드릴게요. 이게 드리븐 메커니컬 오실레이터잖아요. 내가 이제 MIT 피직스 렉처구나. 어쨌든 뭐 EXM 보세요. 스타트. 이제 모터를 가지고 이게 이제 각속도를 만들어주는 거지. 모터에다가 컨트롤 박스 해가지고 RPM을 바꿔주고 이게 스프링하고 매스가 이게 있는 거야. 이 K하고 M이 이렇게 찍었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각속도 오메가를 돌리는 거지, 그렇지? 뭐사 이제 스탑. 같이 움직이지 지금 이렇게. 저주파수를 같이 움직인다 아까 이렇게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빌로우 레저넌스. 공진 주파수를 어디 있는지 볼게요. 오메가를 계속 높여주는 거예요. 스타트. 눌러주니까 같이 움직이죠. 서로 인페이지죠, 그렇죠? 같은 상을 같이 움직이잖아. 근데 약간 이 짝대기는 빨리 이제 각속도를 높여주는 거야. 이게 바로 레저넌스야. 이게 90도 이상 차예요.
완전히 반대는 아니죠. 그러니까 얼쑤 이렇게 하고 있다고. 더 높이 주면 이제 완전히 위상차가 180도로 바뀐다. 이제 반대로 되는 거. 완전히 반대로 가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스피커에서 똑같이 일이 생겨. 포트 노이즈 이런 거 생길 때, 포트 할 때. 이게 아까 내가 그 그림 있잖아요. 오메가가 커질 때. 이거는 제곱으로 커지고 작게 커지고 해가지고 있는. 그게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돼. 스피커 설계할 때. 이게 각속도. 이 운동을 원으로 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거 움직이는, 일초에 몇 프로 움직이면 뭐 요거 보는 거는 주파수지만 이거 뱅뱅 도는 관점에서는 각속도가 되겠죠. 그렇죠? 이 각속도를 만들어주는 거다. 원 운동이나 직선 운동이나.